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입니다. 바로 저곳이 의장석인데요. 7월 1일자로 저 자리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360일의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인 김태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일 테지만 도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갖게 될 부담감과 책무 또한 막중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이끌어갈 김태석 의장님을 모시고 향후 의장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제11대 의회 시작되고요. 예. 그 2년을 이끌어갈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42명의 동료 의원들이 앞으로 2년간 그 의회를 잘 대변해서 이끌어 나가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시고 신뢰를 주셔가지고 행복합니다. 동시에 또한 도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에 앞서서 예. 당내 경선도 좀 치열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관례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최다선, 연장자 이게 좀 깨지긴 했는데 그에 대한 부담감 좀 없습니까? 어차피 의회라는 게 그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내부의 그 과정,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그 과정은 어쨌든 치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확립의 요건이고 그리고 다음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또한 민주주의의 그 요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랑 경선했던 두 분들과 함께 의회의 방향을 한 곳으로 모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동료 의원들하고 어떻게 그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그 걱정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요. 의장님께서 개원사를 하면서 이번 11대 의회 출범과 관련해서 촛불혁명이 이뤄낸 정권 교체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영혼이 담겨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의미 좀 심장하게 좀 다가왔던 어떤 의미로 좀 얘기를 하신 건지.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에 지방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있는데 그런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은 중앙이 기득권은 이제 바꿔놓을 수 있지만 지방이 그 지역의 기득권은 바꿔놓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그 촛불혁명이 민심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기득권까지 다 바꿔놓으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의 그 지사가 바뀌더라도 지방의 그 토 세력은 전혀 안 바뀌어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지방의 기득권까지도 다 평준화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제주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이번 6.13 선거의 결과를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무소속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 의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당선 인사 개원사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게 기관 대립형 지방의회 모델을 확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만 놓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좀 너무 경직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정치는 책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도 국회와 정부 간의 기관 대립형입니다. 지방정부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이 기관 대립형이고요. 그래서 그 기관 대립이라는 그 용어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기관 통합형이 있고 기관 대립형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통합형일 때는 의회에서 저 도지사도 선출하고 이런 국장도 나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소위 의원 내각제인데 그래서 기관 대립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독립적으로 집행부에 종속되지 않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반로의 표현인데 한 예를 든다면 작년 12월에 그 의회 사무처장이 의장 직무대를 임명하는 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이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이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한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같은 제가 말씀드린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무처가 뭔가를 해버리면 의회가
그것을 반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어떤 베이스적인 것만이라도 의회가 갖고 와야만이 그 기관 대리평 모델을 확립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관 대리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견제와 균형 예. 이런 논리가 좀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힘의 균형만 놓고 봤을 경우에 의회와 집행부 힘의 균형이 좀 너무 많이 집행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지적이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 9대1 정도로 예, 좀 기울었다고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도 나오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조직권, 인사권 좀 얘기도 하셨고 또 그런 개헌사에서 그런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실현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구체적으로 저는 그 공무원이 신분 보장이 돼 있는데 정책자문위원들은 이제 신분 보장이 안 됐습니다. 임기제, 5년제, 상당히 불안한 소위 요즘식으로 표현한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행자위 그 정책자문위원을 뽑는데 별정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갈 겁니다. 정책자문위원들. 예, 정책자문위원. 그래서 제 임기 안에는 그건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임기 안에는 그 정책자문위원들을 별정직으로 나갈 게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들인데 전문위원이 지금 4급이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지사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또한 법률안이라든지 즉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동의안을 보내는데 그 검토 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전문위원이 작성하잖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사가 파견한 공무원이 지사가 보낸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을 검토 보고해서 의원들한테 준다는 거 이건 아이러니예요. 완전히 넌센스죠. 유신 시대 때 있었던 겁니다. 국회도 없어졌어요. 그럼 왜 지방의회만 남아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도 그것이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일거에 뭐 6분이 5분이 그 전문위원들을 전부 교체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의장의 권한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의회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될 것이고 그 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된 다음에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고 다음에 도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일련의 이런 의정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좀 많은 검토들이 좀 되긴 했었는데 실현이 좀 안 된. 과거에 운영위원장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아실 텐데 뭐 유급 보좌관제라든지 뭐 이러한 그 의정 역량 강화 방안을 뭐 어떤 좀 보관들을 좀 갖고 계신지. 현재 유급 보좌관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뭐 법률안이 통과돼야 되고 다음에 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도 지금 워크숍을 일부 상임위원은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이달 내로 그 한 예로 든다면 그 지금 가장 중요한 예결산 아닙니까? 예결산에 대한 그 워크숍을 합니다. 한 이틀 3일에 걸쳐 가지고 다음에 또 의회에서 국회에서 그 또 그 입법 그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그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 뭐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상임위원회별로 그 한 1박 2일 정도 어디 우도라든지 뭐 비양도라든지 이런 섬에 가서 그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숍을 해서 그 의원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특히 그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초선 의원들이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서 그 이번 그 업무 보고 때부터 아마 그런 게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찬들을 상당히 활성화시켰다는. 직무연찬 그렇죠. 일종의 직무연찬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그 과거에는 유명 강사를 그 초청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그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들이 강의도 하고 실례도 들어주면서 그 정책자문위원들이 한 뭐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의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집행부와의 관계는 좀 그렇지만 의회 내부로 좀 본다면요. 43명의 우리 의원님들 중에 민주당 소속이 29명이나 돼요. 뭐 교육위원은 기본적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 제하면 그 비중은 또 상당히 예, 한 70% 넘어가죠. 높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의 독주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 그냥 그런 표만만 보면 그렇다는 예,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실제 원구성 과정에서 뭐 소수정당 한 분이긴 합니다만 정의당 쪽에서 뭐 논평도 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의회 내부의 소통의 문제, 소수정당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과제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8대 때 우리 민주당이 9석이었는데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9석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9석인데 그것도 또 뭐 4분 5열된 9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의 그 고은실 의원께서는 저랑 합의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가셨고 그다음 또 의장 직권으로 그 아마 초유일인데 의장 직권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 전반을 돌아볼 수 있고 다음에 또 집행부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운영위원회 배치시켰기 때문에 아마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이만큼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계 도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봤을 경우에 의회를 너무 많이 석권했기 때문에 주도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없었던 게 아니고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아직 우리 전방위 의장 슬로건이 확정은 안 됐는데 의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전방 2년을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구상을 좀 해주실 텐데요. 예, 슬로건이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원서에서도 밝혔듯이 도민 주권 시대와 그 특별자치도와 연결된 의정 혁신 이런 쪽으로 아마 슬로건이 잡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전방 그 9대 10대 8대 의회들을 내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뭐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다고들 평하기도 하는데 이번 의회는 분명히 그 곱가를 것은 곱가르겠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 양보하지 못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에 대한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못할 마지노선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임 고충 의장 퇴임 때도 한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10대 의회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 자치권 부활의 문제는 상당히 쟁점으로 또 떠올랐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비록 당선은 안 됐지만 민주당 당시 도지사 후보는 문대리 후보 그렇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까지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도지사는 당선이 안 됐지만 의회를 어쨌든 민주당이 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은 좀 받아 안아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치권 부활에 대한 뭐 의회 보완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그 의회 조직 개편안에 정책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을 집어넣어서 의회 아까도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어쨌든 책임 문제란 말입니다. 그 책임 정치를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도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모든 의원들도 그 부분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 아젠다를 어떻게 생산해내고 어떻게 도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로서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냐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치해 두고서라도 어쨌거나 그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지금 초미 관심사 아닙니까? 오늘도 첫 업무보고 하는데 그 초미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9대 때부터 논의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5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월액이 한 7천억이 가까워요. 다음 불용액이 한 3천억이 가까워요. 그럼 약 20% 정도가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건데 이것이 4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다면 이 정도의 불용액 내지 이월액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책을 실현시킨 수단입니다. 그런데
20%나 되는 예산을 2월 내지 불능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응? 이런 차원에서 그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다면은 과감하게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문대림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나마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현재 50만 시를 좀 한 2개 정도로 이제 디바이드 분화시켜 가지고 그 행정시장 직선제만이라도 가서 도민들의 욕구를 대변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그 정책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갖고 나가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논의 과정을 쭉 지켜봤었는데 저도 의회를 한 10년 넘게 출입하다 보니까 의회 차원에서의 자치권 발의 논의 과정을 좀 역사를 좀 깨고 있긴 한데 이 문제가 집중화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행정추진개편위원회, 행계위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좀 풀어놓긴 하는데 이게 실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뭔가 좀 조례를 발령하다 아니면 특별법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상위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실을 좀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좌의 역할일 것 같은데 네. 의원들이 중심이 된 이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거 특위 구성도 고민하고 있고 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의원들 중심으로 한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할 겁니다. 행정체제 그렇죠.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고 자치분권 모델에 대한 그것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위가 아마 지금 곧 행자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특위가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갈 정책 아젠다를 생산해내고 다음에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의장이 조성해 주는 게 의무겠죠. 상당히 좀 기대되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민들의 좀 바람이랄까요, 좀 이런 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를 좀 심창이 많이 제기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우리 정당 투표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51%를 득표를 했는데 76%를 석권했죠. 의석수로만 보면 76%를 석권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석권을 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진짜 민의가 왜곡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평가를 그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민의가 제대로 의석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그거는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하면서 우리 의원 정수 2명 늘리면서 같이 들어가 있었던 이성근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무산이 되긴 했지만 그거 관련해서 혹시 임기 중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낼 각오라든지 계획이 그거는 아까 우리 자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만 해도 한 2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겨우 정의당 한 석이 들어왔어요. 바른미래당 한 석, 뭡니까? 비례대표까지 해서 2석에서 3석이 들어왔는데 43명의 20%면은 8석이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의가 왜곡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반대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우리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고 요즘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해왔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히 민의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야만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의회에서 백가정명식으로 이제 꽃을 필 수 있다. 그리고 백가정명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결말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정치란 게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만약에 투기를 남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그 선거구제까지도 예, 그 특위 내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 녹아낼 수 있다면은 뭐 그런 것까지도 같이 방안해 보는 게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도민들의 관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선거 때 되면 그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몇 명 있거든요. 예. 사람은 보면 여기를 찍어주는데 정당을 보면 또 이쪽을 찍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뭐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면 워낙 좋은 같이 녹아내려야죠. 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의회의 기능들을 봤을 경우에 왜 도민의 대표로서 통합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역할도 좀 갖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그 성산 제2공항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역시 지방선거 때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긴 했었는데 이런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뭐 난개발에 따른 크고 작은 분쟁, 뭐 갈등 이런 게 요인들이 좀 많은데 우리 의회가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좀 보완들을 좀 갖고 계신지. 그 행정이 일선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그 행정이 그 관점을 달리 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의 용역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리꽂혀가지고 너희들 나가라. 여기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소위 그 프란츠 파농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유민들을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거기서 생존하고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살아온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내쫓아 버린다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의로운 거냐 아니냐. 그렇다면 정의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도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건 또 다른 관점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소통하면서 정책에 참여시키면서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가는 과정 그것이 정치고 행정이잖아요.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냈을 때 일부에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이 또한 정책이고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정책이고 행정이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오는 사람인데 그런 쪽에서 본다면 행정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이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그렇죠. 늦은 것 같지만 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실은 사업 추진을 오히려 그러니까 해군기지 예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불과 이제 공사 기간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이 한 5, 6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아까 좌 기자가 얘기했듯이 더디지만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면서 그 결정을 이뤄내는 것. 그러면 그것이 이뤄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추진력도 그만큼 동력에 가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 그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 그런 의정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할 말 참 많은데요. 예.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뭐 임기는 4년이지만 전반기 특히 2년 이끌어갈 동안 우리 어쩌면 파트너 역할일 수도 있고 견제와 감시로서의 아주 험악한 사이일 수도 있는데 원희룡 도정 그리고 우리 도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의장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좀. 예,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스러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도정도 뭐 협치를 선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시정 추천이라든지 뭐 융합형 정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마운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다음에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갈등이 아니고 정치나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지금 개원한 지 지금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신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제주도라는 그 배가 망망대해에 홀로 나서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 의정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갈 김태작 의장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365일 의사당의 불을 밝히면서 도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이 거는 기대가 사뭇 큽니다. 도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도민 주권의 시대,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도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 도민 주권의 시대를 활짝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